돈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우리 집 대들보를 갉아먹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만삭인 며느리에게 뺨을 때리고 빗속으로 내쫓은 비정한 시댁. 자신의 앞날을 위해 뱃속의 아이까지 외면한 채 이혼 서류를 내민 남편.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발로 걷어찬 그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조 자산가의 금쪽 같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30년 전 어머니가 뺏겼던 모든 것과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그녀. 이제 수조원의 자본과 차가운 법의 심판으로 시댁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옥분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딸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행세를 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도 모르는 것이. 옥분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이정화의 고개가 맥없이 돌아갔어요.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정화는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바로 세웠습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가 곧 태어나요. 정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가 정화를 붙들고 있었죠. 내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야. 이 집안 피가 섞일 자격도 없어. 당장 꺼져. 옥분이 정화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방을 빗물 섞인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가방이 쓰러지며 안에 든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사이로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상자 하나가 담벼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화가 황급히 몸을 낮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 정화의 손을 꼭 쥐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자는 네가 가장 힘든 날 열어보거라.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마라. 그날이 오늘인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시장 골목 한편에서 과일 상자를 정리하던 박 씨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고 빗속으로 뛰어나와 흩어진 정화의 물건들을 주워 가방에 담았습니다. 옥분이 날카로운 눈으로 박 씨를 쏘아봤지만 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정화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정화가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야. 정화가 대문 안쪽을 향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김민우가 대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어요. 미안함이든 망설임이든 단 한 줌의 온기라도. 하지만 민우는 정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떠돌았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건물 증여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민우가 봉투 하나를 정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화의 눈이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민우야,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이러면 안 돼. 제발. 민우가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난 아이보다 내 앞날이 더 중요해. 민우는 정화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한 채 서류를 정화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돌아섰어요. 철컥. 대문이 잠겼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정화의 발끝에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잠겨버린 대문을 바라보는 정화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정화는 이혼 서류 봉투를 품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자를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어요. 반드시 법 앞에 세우겠어. 한 명도 빠짐없이. 박 씨는 정화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박 씨였어요. 임대료가 하루만 밀려도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던 옥분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박 씨의 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어요. 치료비가 없어 병원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날 밤, 누군가 수납 창구에 돈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 짧은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딸아이 꼭 낳으세요. 이름은 안 밝혀도 돼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정화라는 것을. 가게 앞을 지나다 박 씨 부부가 우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을. 박 씨가 고개를 들어 옥분의 건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 씨는 그것을 꾹 눌렀어요. 두고 보자. 정화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낡은 상자 안에 있던 쪽지 한 장 때문이었어요. 쪽지에는 주소 하나와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갈 곳이 없어지면 이리 가거라. 수녀님이 기다리신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길이었습니다. 미혼모 시설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정화의 옷은 속까지 젖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원장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수녀님은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정화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곧장 팔을 내밀었어요. 만삭인 몸으로 이비를 맞았어요? 어서 들어와요. 수녀님이 정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화는 수녀님의 품에 안기고서야 처음으로 아랫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이정화라고 해요. 어머니가 여기로 가라고 하셨어요. 정화가 쪽지를 내밀며 겨우 말했습니다. 수녀님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수녀님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수녀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숙 씨 딸이군요. 목소리가 낮고 깊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알지요. 오래전부터요. 수녀님이 정화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담요를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거칠지만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어요. 명숙 씨가 이 시설에 처음 왔을 때도 딱 이 모양이었어요. 비 맞고 갈데 없고. 수녀님이 정화 맞은편에 앉아 잠시 정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딸이 맞네요. 눈빛이 꼭 닮았어요. 수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숙 씨가 맡겨두셨어요. 딸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요. 열쇠 없이는 못 여는 상자라고 하셨죠. 정화가 열쇠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수녀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며칠을 쥐고 있던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화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분명했어요. 옆에 선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고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승만, 명숙.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 접힌 종이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꼼꼼하게 손으로 적어 내려간 목록이었습니다. 폐물의 종류, 수량, 날짜가 빼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옥분. 정화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테이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이 라벨에 연필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옥분 씨 목소리.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됨. 정화는 테이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것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눌렀어요. 이것을 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정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편 옥분의 집에서는 민우가 거실 액자를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옥분이 그 뒤를 지나치다 걸음을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과 민우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도 입술선도 어느 것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옥분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분은 돌아서며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서둘러 열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듯 손을 깊숙이 밀어넣더니 장롱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우리 민우는 이 집안의 핏줄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 민우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은 돌아서며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작게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변하지 않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정화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아이를 가슴에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 정화를 향해 눈을 찡그렸어요. 미안해. 그리고 잘 왔어. 정화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이의 조그만 손이 정화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정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정화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테이프 속에 갇혀있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석 달 후 정화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등에는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정화를 알아보고 팔을 뻗었어요. 또 오셨네요. 예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정화는 경비원의 팔을 피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이 빌딩 앞에서 쫓겨나기를 수십 번이었어요. 그래도 정화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윽고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어요. 백발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진 속 그 눈매였어요. 정화가 경비원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승만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잠깐 정화 위에 머물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에게도 시선이 닿았어요. 하지만 바로 옆 비서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켜주시죠. 비서의 손이 정화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한승만은 이미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정화는 밀려나면서도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 안의 사진을 더 단단히 쥐었어요. 비서실 직원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물건은 매일 들어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화는 봉투를 직원의 손에 밀어넣으며 눈을 맞췄어요. 반드시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주세요. 옥반지와 아기 수첩입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화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등에 업힌 아이를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직접 내려왔어요. 회장님께서 올라오시랍니다. 한승만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봉투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2글자. 승만. 한승만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그 옆에 빛바랜 아기 수첩이 있었어요.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수첩을 펼치자 혈액형 기록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희귀 혈액형. 아이에게 꼭 전할 것. 한승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정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한승만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명숙입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승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를 해야겠어. 한승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세요. 정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승만은 집무실에서 혼자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을 붙드는데 이토록 힘이 든 적이 없었어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승만이 결과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30해 전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의 눈빛이 겹쳐졌어요. 한승만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정화를 다시 부른 한승만은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화가 결과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한승만이 낮게 물었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인 회한이었어요. 정화는 잠시 결과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고 혼자 저를 키우다가 혼자 돌아가셨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한승만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그곳도 지옥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고 아이 아버지는 건물 한 채에 저를 팔았습니다. 정화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울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우고 싶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요. 한승만이 정화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명숙을 잃었던 그 젊은 날의 무력함이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눈앞에 앉은 딸은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성그룹 법무팀장 강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정화 앞에 섰습니다. JH 투자대표이사 등록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화가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JH. 정화의 이름 첫 글자와 한승만의 성이 합쳐진 이름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정화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한성그룹의 전략 파트너사로 움직이게 됩니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정화가 서명란에 펜을 올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화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이 서류를 받아들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드님 관련 법적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한성그룹 공식 후계자 등록과 보안팀 배치까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정화가 강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만큼은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강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 1년이었습니다. 정화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재무 전문가, 법률 자문, 부동산 전략가, 협상 전문가, 20명의 전문가가 돌아가며 정화를 가르쳤습니다. 정화는 배운 것을
그날 밤 반드시 정리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도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죠. 한승만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정화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화가 두꺼운 자료 더미 앞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쉬어? 한승만이 문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쉬면 늦어지니까요. 정화가 고개를 들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승만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걷는 한승만의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미안함인지 뿌듯함인지 그 둘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강지우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늦은 밤 보고서를 전달하러 갔다가 정화가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강지훈이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일정이 빠듯합니다. 정화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3페이지만요. 강지훈이 잠시 정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JH투자 대표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걸어 나왔어요. 짙은 남색 수트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빗속에서 만삭의 배를 감싸쥐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화의 눈빛은 차갑고 선명했어요.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토 자료입니다. 정화가 걸으면서 첫 장을 펼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화는 강지훈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이 건물 목록에 있는 채권부터 시작해요. 하나씩 사들이세요. 강지훈이 목록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소들을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전부 같은 구역입니다. 혹시? 맞아요. 정화가 강지훈의 말을 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걷어들일 거예요. 소란 없이 조용하게. 강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시장 골목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건물 앞에 상인들이 몰려 있었어요. 임대료를 또 올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분의 관리인이 서류를 흔들며 맞섰어요.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 씨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민우가 또 사업을 벌이다 돈을 날렸다는 소문이 골목에 파다했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혼담도, 상대 집안에서 먼저 발을 뺐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옥분이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박 씨가 조용히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날짜, 인상 금액, 구두로 약속했다가 뒤집은 내용들. 박 씨는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그룹이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전략 투자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건이 수천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이게 바로 기회야. 이 사업건만 따오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민우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한성그룹이 저희 같은데 기회를 줄까요?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 줄이 없나 알아봐. 옥분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한성그룹 로고와 함께
파트너사 이름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JH투자. 옥부는 그 이름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석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옥부는 거실 탁자 위에 쌓인 고지서들을 손바닥으로 탁 쳐서 밀어냈습니다. 민우가 벌인 사업마다 손실이 났고 재벌가 딸과의 혼담도 완전히 끊겼어요.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담보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였습니다. 옥분이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전에도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지. 그때 명수기를 밀어냈더니 다 해결됐잖아. 옥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방법은 있어. 그날 오후 옥분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 씨, 한 회장이 수조원대 상속녀를 찾았다는 소문 들었어요? JH투자 대표가 그 상속녀라는 말도 있던데. 옥분이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JH투자. 뉴스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대표 좀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사업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박 씨는 시장 골목 끝 낡은 찻집에서 정화를 기다렸습니다. 정화가 들어서자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정화가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박 씨가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정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들이 있었어요. 계약서와 다르게 청구된 임대료, 구두로 약속했다가 뒤집은 내용, 부당하게 걷어간 관리비 내역들이었습니다. 오래 모았습니다. 상인들 것까지 다 합쳤어요. 정화가 수첩을 펼쳐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박 씨의 꼼꼼한 손글씨가 가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정화가 수첩을 덮으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어요. 저만 모은 게 아닙니다. 골목 상인들 12명이 각자 피해 내역을 정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 넘길 준비가 됐고요. 박 씨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도 나왔어요. 주인 어른 관련 문서 같은데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챙겨뒀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어요.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세요.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흘 후 강지훈이 정화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옥분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JH투자 대표와 만남을 요청한다고요. 정화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잡아주세요. 강지훈이 잠시 정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인데. 정화가 옅게 웃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잔치 당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민우 씨가 서류를 꾸미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 증거가 됩니다. 정화가 강지훈을 바라봤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지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아침 옥분의 건물 담벼락 옆에 광고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실종 30주년 기일 추모 행사.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골목을 지나던 박 씨가 광고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장을 보러 나온 옥분이 광고판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후였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명숙,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관리인을 불러 세웠어요. 저거 당장 치워.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광고판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이름이 어른거렸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장롱문을 열었다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옥분은 거울 앞에서 옥매무새를 다듬으며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 돼. 그 대표 눈에 들어야 해. 옥분이 고개를 돌려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걸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집을 싹 바꿔야겠어. 그날부터 옥분은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모조리 내다버리고 고급 소파와 화병을 들여놓았어요. 벽에는 이름 있는 화가의 그림을 걸고 현관에는 수입꽃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채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었지만 옥분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가 카드 명세서를 들고 옥분 앞에 섰습니다. 이러다 진짜 파산해요. 옥분이 민우의 손에서 명세서를 빼앗아 탁자 위에 엎어놓으며 말했어요. 투자만 받으면 다 해결돼. 걱정 말고 사업 보고서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민우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밤새 숫자를 꾸몄어요. 본인 손으로 만들어낸 그 서류들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고급 호텔 라운지에 강지훈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JH투자 법무팀장 명함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민우와 함께 라운지로 들어섰어요. 차려입은 옷과 두꺼운 분 화장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강지훈을 훑으며 굳었어요. 대표님은요? 옥분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강지훈이 명함을 밀며 말했어요. 대표님은 오늘 직접 나오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리로 첫 면담을 진행합니다. 옥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했잖아요. 강지훈이 수첩을 펼치며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판단하기에 아직 직접 만날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우가 옆에서 옥분의 팔을 살짝 눌렀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옥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알겠습니다. 뭐든 말씀해 주시면 맞추겠습니다. 강지훈이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강지훈은 옥분의 말을 받아 적으며 속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옥분이 스스로 털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있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정화와 강지훈은 나란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 씨의 수첩, 민우의 허위 서류 사본, 채권 매입 내역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지훈이 서류 한 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잔치 자리에서 옥분 씨가 투자 확정을 공개 선언할 겁니다.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정화가 서류들을 차례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끝내요. 강지훈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정화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겠죠. 강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옥분의 집 안팎은 화환과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정재계 인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옥부는 대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가문의 새 출발이야. 옥분이 민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정아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정아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오래전에 살던 곳이야. 강지훈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아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어요. 굽 높은 구두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옥분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어요. 옥분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손이 쥐어 있었어요. 옥분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너, 정화 아니니?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확인이었어요. 정화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어요. 민우가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검은 차량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행 비서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백발의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승만이었습니다. 한승만이 정화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회장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한승만이 정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옥분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는 신모의 딸이에요. 말도 안 돼. 한승만이 옥분을 바라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옥분의 목소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정화 주위를 둘러쌌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옥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화가 천천히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정화가 옥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삭인 제 배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요. 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모 딸년이라고 하셨죠. 이 집안 피가 섞일 자격이 없다고도 하셨고요. 연회장 안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탄식했어요. 정재계 인사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옥분이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내가 몰랐던 거야. 정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어요. 옥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승만의 수행 비서들, 정화를 바라보는 하객들의 시선, 그리고 JH 투자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수조원, 그 숫자가 옥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정화야,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어요. 돈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정화가 옥분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투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조건이 있어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직접 말씀하세요. 제 어머니 명숙 씨의 폐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옥분은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옥분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명숙이 폐물을 내가 가져갔어. 그때 명숙이가 힘없는 처지라 내가. 그게 욕심이었어.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맞아. 내가 잘못했어. 옥분이 말을 이어갈수록 연회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어갔어요. 하나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었던 옥분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정화 앞으로 나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화야, 나도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아이 아버지잖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정화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지훈이 정화 옆으로 다가서며 서류 봉투를 민우 앞에 내밀었어요. 투자보고서 원본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23곳입니다. 이미 관계기관에 접수됐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금쪽 같은 손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정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옥분을 가로막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이었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손주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옥분이 정화를 밀치려 했습니다. 강지훈이 옥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정화의 손을 꼭 쥐며 정화의 뒤로 몸을 숨겼어요. 옥분은 그 작은 몸짓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다시 새어나왔어요. 잠시 후 연회장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강지훈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옥분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거 명령서입니다. 이 건물의 담보 채권이 JH투자로 이전되었습니다. 명도 기한은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분이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내 집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정화를 향해 달려들며 매달렸어요. 정화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이 집만은 안 돼. 정화는 옥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옥분의 통곡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회장 한쪽에 서 있던 박 씨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상인들도 하나둘 연회장 입구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들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화가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쫓겨나던 그날도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품에 안았던 어머니의 상자가 떠올랐어요. 열쇠를 쥐어주던 수녀님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정화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화의 손을 꼭 쥐며 올려다봤어요. 엄마, 다 끝났어? 정화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입가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빈 연회장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화환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쓰레기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이 벽에 걸린 그림을 향했습니다. 어제 치장하느라 빚을 낸 그림이었어요. 민우가 방에서 나오다가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옥분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사흘 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성그룹 상속녀, 미혼모 시설 출신 논란. 도덕성 검증 필요하다는 목소리. 강지훈이 기사를 출력해 정화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화가 기사를 훑어봤어요. 미혼모 시설 기록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끼워져 있었어요. 정화가 기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강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추적했습니다. 옥분 씨 측 지인을 통해 흘린 겁니다. 정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룹 내부는요? 강지훈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의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진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명 재산 소송 준비는 됐어요. 바로 시작하죠. 한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탁자 양쪽으로 이사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 이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혼모 시설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상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표이사 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맞은편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지명하신 분입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요.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정화를 향한 칼날들이 탁자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이에요. 물러서지 않겠어요.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가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화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녹음 테이프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쓸 때가 됐네요. 한편 옥부는 낡아 보이는 사무실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정화 씨 자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소송을 넣으면 경영 활동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옥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브로커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옥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서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우는 옥분이 외출한 사이 방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정화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나야.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시킨 것들이 있어. 나는 피해자야. 한 번만 만나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민우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입력한 글자들을 보며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정화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지훈이 정화에게 민우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화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에게 돌려줬습니다. 답장하지 않아도 돼요.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옥분 씨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용할 수 있어요. 정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도움은 필요 없어요.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요. 강지훈이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옥분의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정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소송 서류였습니다. 같은 날 재벌 딸이 가문의 도리를 무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강지훈이 소송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옥분 씨가 정아 어머니한테 썼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증거 조작 흔적도 보입니다. 정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했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정아가 서류를 강지훈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송 기자회견으로 끝냅시다. 강지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기록까지 다 꺼낼 건가요? 네. 숨길 게 없어요. 그 무렵 한승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리한 일정이 쌓인 탓이었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한승만이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아가 한승만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냥 계세요. 한승만이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정아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승만이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무팀 전부 붙였어. 옥분이 넣은 소송들 하나씩 다 처리할 거야. 정아가 한승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한승만의 눈가가 깊게 주름졌습니다. 며칠 후 옥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훈이 통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아한테 전해줘요. 지금이라도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소송 전부 취하해 주겠다고. 그게 서로 편한 거라고. 강지훈이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절하십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분의 거친 숨소리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아와 강지훈은 나란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녹음 테이프 사본, 폐물 목록, 30년 전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가 테이프 사본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지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아가 테이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혼자 들고 살았을 생각을 하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아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강지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강지훈이 자료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강지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법무팀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수막을 든 무리가 입구를 막고 서 있었죠. 미혼모 출신 상속녀 자격 없다. 한성그룹 도덕성 검증하라. 강지훈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죠. 내리죠. 정아가 먼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강지훈이 정아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요. 강지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죠.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같이 내립시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무리 중 몇몇이 달려들었어요. 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던진 종이컵이 정화를 향해 날아왔죠. 강지훈이 몸을 틀어 막았습니다. 컵이 강지훈의 팔에 맞으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정화가 강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강지훈의 소매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지훈이 짧게 말하며 정화의 등에 손을 얹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건물 앞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옥분이 브로커와 만나는 장면이었죠. 가짜 증인을 매수하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현수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강지훈이 미리 언론사에 넘겨둔 영상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입구가 열렸습니다. 한편 옥부는 집 거실에서 실시간 중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죠. 화면 속 강지훈이 사람들 사이로 정화를 이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변호사 때문에. 옥분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민우가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화가 단상에 올랐죠.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정화를 향했어요. 정화가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째,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은 조작된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서류가 그 근거예요. 정화가 서류를 한 장씩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성그룹 공식 상속 서류, 미혼모 시설 원장 수녀님의 공식 확인서가 차례로 공개됐죠.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로커 매수 의혹에 대해서는요. 정화가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이미 건물 밖 화면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누가 무엇을 조작했는지 말이죠. 홀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둘째, 그 조작의 배우가 누구인지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정화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단상 위 테이프 플레이어를 앞으로 당겼죠. 셋째, 지금부터 30년 전의 기록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잠깐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죠.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어요. 오직 그 목소리만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이 폐물은 내가 다 챙겼어. 그 여자가 어디 하소연이나 하겠어. 증거도 없는데.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홀 안이 얼어붙었죠. 기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 테이프 하나를 평생 지켰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 한을 푸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거실에서 중계를 보던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쥔 손이 떨렸죠.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옥분을 내려다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전국으로 퍼져나간 뒤였죠. 회견장 밖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승용차가 멈췄죠. 옥분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테이프 내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브로커 매수 의혹은 사실입니까? 옥분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이야. 저 테이프가 진짜인 줄 알아? 조작된 거라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분의 입에서 말이 뒤엉켰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쏟아졌죠.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정화는 건물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다가왔죠. 소매가 아직 젖어 있었고 팔목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정화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강지훈의 팔목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죠. 다치셨잖아요. 강지훈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강지훈이 다른 쪽 손으로 정화의 손을 덮었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봤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혼자였던 정화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기댈 곳이 없었죠. 강지훈의 손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천천히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회견장 한쪽에서 박 씨가 수녀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단상에서 박 씨는 제가 아는 이정아 씨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남의 딸 병원비를 낸 사람입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죠. 수녀님은 이정아 씨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다른 입소자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 씨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 씨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화와 강지훈은 나란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지훈이 서류 한 장을 정화 앞에 내려놓았죠. 민우 씨 친자 관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옥분 씨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요. 정화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끝까지 가야죠. 강지훈이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드리웠죠. 민우가 강지훈의 사무실에 나타난 것은 검찰 소환장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봉투 안에는 옥분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옥분을 팔아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이 그 손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지훈이 봉투를 받아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정화가 내용을 훑어보더니 덮었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날 오후 정화는 녹취록 파일을 들고 옥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지훈이 옆에 섰고 집행관 2명이 뒤를 따랐죠. 옥분이 문을 열다가 정화를 보고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화가 녹취록 파일을 옥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들어보세요. 파일을 재생하자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계좌에서 조금씩 빼왔어. 다 챙기면 바로 나갈 거야. 엄마는 알아서 버티겠지. 옥분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옥분이 벽을 짚으며 몸을 가눴어요. 민우가 그럴 리 없어. 정화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연민도 분노도 없었죠.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옥분이 이성을 붙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 민우가 다 가져갈 거야. 민우가 이 가문을 이을 거라고. 정화가 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내 옥분 앞에 펼쳤어요. 박 씨가 건물 창고에서 찾아낸 서류입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의 혼외관계 기록이에요. 민우 씨는 옥분 씨 친자가 아니라 남편분이 따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지켜온 가문, 아들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옥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후 공항이었습니다. 민우가 탑승구 앞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죠. 출국이 금지된 분입니다. 민우가 굳었습니다. 뒤에서 강지훈이 다가섰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강지훈은 법원에서 옥분의 차명 계좌와 비자금 장부를 근거로 환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백억대 비자금이 하나씩 동결됐죠. 횡령과 무고죄 고소장도 같은 날 접수됐어요. 정화는 그 과정을 사무실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폐물 목록에 있던 물건들도 환수 절차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 찾을 수 있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30년 전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갔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법정 날이었습니다. 옥분은 피고석에 앉아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방청석에 정화가 보이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방청석이 술렁였죠. 정화는 옥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지훈과 낮은 목소리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옥분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아무도 옥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정화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강지훈이 옆에서 걸었어요. 법원 앞 차 안에서 옥분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정화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정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지훈과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말했죠. 폐물 환수 마무리되면 수녀님 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강지훈이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두 사람의 발걸음 뒤로 멀어졌어요. 정화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날 아침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석에는 옥분과 민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옥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정화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킨 결과를 담담하게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 최옥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김민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이 정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소리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죠. 법정 문이 열리고 정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이르러서야 정화가 걸음을 멈췄죠.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정화가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약속 지켰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화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정화의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승만이 정화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한성그룹 공동대표이사 취임 서류야. 정화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한승만이 물었습니다. 정화가 펜을 들었죠. 해볼게요. 서명하는 정화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승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어요. 명숙이 살아있었다면 이 자리를 함께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날 오후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게 앞을 쓸다가 정화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박 씨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달려나왔습니다. 정화가 차에서 내리자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박 씨가 정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해내셨네요.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화가 박 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씨 덕분이에요. 정화가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이 골목의 상생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임대료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겁니다.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죠.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환수한 재산의 사용 계획서를 펼쳐놓고 강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녀님 시설 지원금은 이번 달 안에 집행하고 미혼모 복지타운 설립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잡았어요.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잠시 후 강지훈이 펜을 내려놓으며 정화를 바라봤죠. 수고하셨습니다. 정화가 강지훈을 바라봤어요. 같이 수고했죠.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아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죠. 숨소리가 고른 아이의 얼굴에서 정화는 처음으로 오래된 무게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도 심판도 이제는 지난 일이었어요. 정화가 방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살자. 박 씨가 건물 열쇠를 받아든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죠. 이제 이 건물은 박 씨가 관리해요.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립니다. 박 씨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골목 상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옥분의 갑질에 시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정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숙였죠. 정화가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골목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내쫓지 못해요. 박 씨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20년치 서름을 녹였죠.
며칠 후 정화는 미혼모 시설을 찾았습니다. 수녀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가 봉투를 수녀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설 보수하고 남으면 새로 오는 분들 생활비로 써주세요. 수녀님이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명숙 씨가 참 잘 키웠네요. 정화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수녀님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난을 이겨낸 나무가 더 깊은 향기를 낸다고 했어요. 정화 씨가 꼭 그래요. 정화가 수녀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숙였죠. 상인들이 정화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탁자가 펼쳐지고 음식이 가득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현수막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화 씨 고맙습니다. 정화가 그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의 화려한 연회장이 떠올랐어요. 이 골목 한가운데 차린 소박한 밥상이 그날 연회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박 씨의 딸이 정화 앞에 와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화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죠. 강지훈이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강지훈이 시선을 거두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정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옥분과 민우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정화가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잠깐 울렸다가 멈췄죠. 그때 교도관을 통해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옥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화가 봉투를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열어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정화가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한승만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안 열어볼 거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필요 없어요. 한승만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머니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정화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정화와 아이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어요. 강지훈이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멸시하지 못해요. 아이가 정화의 손을 잡았죠. 바람이 불어 꽃잎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정화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강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정화의 집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정화가 나왔습니다. 꽃다발을 보고 잠깐 멈췄죠. 무슨 일이에요? 강지훈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화 씨와 아이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정화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지훈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정화가 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강지훈을 보더니 두 팔을 벌렸죠. 강지훈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정화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죠. 한승만은 정화와 강지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생겼구나. 눈가가 깊게 주름졌어요. 뜰 안에 심긴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며칠 후 새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화 씨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박 씨가 직접 써붙인 것이었죠. 수녀님은 작은 십자가를,
정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늘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요. 정화가 십자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이 그토록 집착했던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복지타운. 모든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개관식 날 정화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녀님, 박씨, 상인들, 강지훈, 한승만, 그리고 아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가 정화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강지훈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단상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빗속 골목과 지금 이 햇살 가득한 자리가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화는 그 두 날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었다는 것도 알았죠. 정화가 단상을 내려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지훈이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이제 우리 살자. 긴 어둠을 지나 정화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이제 이명숙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 소외된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고, 탐욕의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이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영원한 후회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나무가 더 깊은 향기를 낸다는 수녀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오늘 또한 어제의 상처를 딛고 더 아름답게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